아침엔 아메리카노 2월 3일입니다. 하루 늦은 2일 일요일 오후에 프린스턴에서 마이크 앞에 앉은 저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실은 오늘 이야기를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토요일 아침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코맹맹이 소리 나고 해서 원래는 이제 주말에 깔끔하게 회복하고 나서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여전히 감기가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아침엔 아메리카노 청취자 여러분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월요일이면은 딱 2주가 됩니다. 그 사이에 예상대로 정말 많은 일이,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걸 다 따라가려면 데일리 뉴스로도 한참 모자라고 한 두세 시간 단위로 뉴스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정도인데요. 저 혼자서 뭐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제일 중요하고 급한 주제부터 골라서 아침엔 아메리카노를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한 차례 미국을 휩쓸고 갔던 소동이죠. 또 언제 또다시 이제 소용돌이가 일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 전면 동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의 25%, 또 중국산 수입품의 10%의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4일 자정을 지나는 이제 0시 1분부터 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당연히 이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제는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관세 이야기 물론 중요하지만 다 합하면 7조 달러, 요즘 환율로 하면 우리 돈 1경원이 넘는 미국 정부 예산을 운영하는 권한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인식이 2기 트럼프 행정부를 지켜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이야기라서 오늘은 준비했던 대로 예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여객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주요 뉴스는 단연 백악관 예산관리처, 이제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인데요. 이 백악관 예산관리처가 27일 월요일 전격 공개해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고 이틀 만인 29일 수요일에 없던 일로 하겠다며 슬그머니 철회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운 2장짜리 메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디테일이 아마도 일부러 누락된 메모가 가리킨 내용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는데 연방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대출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그램에 지급하거나 빌려주던 돈을 전면 동결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부합하는지, 그래서 세금이 엉뚱한데 새는 건 아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메모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집행하는 예산이 어떻게, 언제부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은 더 가중됐는데 언론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 메모로 영향을 받을 만한 연방 프로그램의 규모는 자그마치 3조 달러, 4천조 원이 넘습니다. 예산관리처는 정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는 기관이 또 해당 프로그램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마가 의제를 충실히 따르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메모의 일부분을 직접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정부의 자금, 자원을 마르크스주의적인 평등사상, 트랜스젠더 지원, 그린 뉴딜 같은 사회 개조 정책에 쓰는 건 미국 시민들이 낸 세금을 엉뚱한 데 낭비하는 일이며 우리가 복무해야 할 미국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행간을 좀 해석해 보자면 DEI죠. Diversity, Equity, Inclusion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DEI나 이 깨어있는 진보들을 뜻하는 워크, 무리들의 입김이 조금이라도 닿아 있는 프로그램은 돈줄을 끊어 폐지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겠다는 뜻이고 곧 트럼프와 코드가 맞는 정부 기관과 프로그램만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기관을 없앨 수 없다면 물론 부처나 기관의 요직에 자기 사람을 앉혀 행정부를 친민주당 좌파 관료들에게서 되찾겠다는 트럼프의 오랜 미션이 반영된 메모이기도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메모를 공개하면서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은 2주 시간을 줄 테니 해당 기관과 프로그램 집행부서들은 우선 자금을 동결하고 예산관리국이 마련한 이 스프레드시트 양식에 우리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소명을 자세히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어린이집부터 학교와 연구기관, 병원 등 보건기관, 각종 복지기관들이 사실 얼마나 많나요? 엄청난 혼란과 함께 모든 기관의 발등에 동시에 불이 떨어집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고요. 백악관이 메디케어나 푸드스탬프처럼 정부의 지원금을 개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였습니다. 혼란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 그도 그럴 것이 사회보장기금 형식으로 나가는 지원금 가운데 개인이 직접 돈이나 쿠폰을 수령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별로 혼란스럽지도 않은데 왜들 그리 호들갑이냐는 식으로 딴청을 피웠습니다. 당장 행정부가 연방의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화요일 오후 곧바로 행정부가 예산 사용을 일괄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무효로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화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법원이 이를 막아서면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던 백악관은 한 발 물러나 수요일 낮에 슬그머니 메모를 철회했습니다. 다만 해당 메모만 철회했지 앞서 내린 수많은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우 이틀 만에 백악관이 한 발 물러서자 또 DC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로 관심이 올라가자 이번 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절차나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섣불리 일을 벌렸다가 재발 지르고 말았다는, 그래서 트럼프라도 법이 확고히 있으면 아마 막을 수 있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안일한 태도, 안일한 평가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의회와 사법부를 확실히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고 있고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진 카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974년에 제정된 예산 집행 거부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Impoundment Control Act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뭐냐면 임파운드라는 게 무언가를 가둬놓다, 압수하다 이런 뜻의 동사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걸, 그러니까 예산안을 따르지 않고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묶어놓거나 안 쓰고 또 전혀 엉뚱한데 다른데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미국에서 정부의 살림살이를 예산 측면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거는 예산 측면에서 책임지는 권한은 건국 때부터 입법부, 즉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던 대통령과 의회가 정부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 일부를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지출을 거부했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 주택 보조나 재난지원, 수자원 사업 등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제와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의회는 대통령은 예산을 집행하는, execute 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지 예산을 결정하는 의회의 권한을 함부로 넘보아선 안 된다며 예산 집행 거부 방지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 1974년의 예산 집행 거부 방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을 바꾸겠다고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한다는 2장짜리 메모를 작성해 돌린 예산관리국을 이끌 국장 후보로 지명한 러셀 보트도 트럼프의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보트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예산관리국장을 맡은 바 있는데 보수 집권 청사진으로 평가받는 문서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저자임을 고려하면 예산에 관해 오히려 트럼프의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을 고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법을 새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거나 소송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을 폐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두 번째가 훨씬 더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이겠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예산 동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잠재적인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간략히 답했을 때만 해도 저는 바로 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 더 짚어볼 일이 있다면 앞서 집권 첫 주에 연방정부 부처의 감사관들이죠. 인스펙터스 제너럴 12명을 트럼프가 의회에 알리지 않고 곧바로 해임한 사건입니다. 감사관은 말 그대로 행정부처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데 대통령이 감사관을 해임하려면 30일 전에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관을 전격 해고했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을 마치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는 것처럼 체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대통령이 적절한 권한을 행사했고 오히려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도 다소 좀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되긴 했습니다. 자, 대략 이런 상황에서 DEI나 깨어있는 진보, 좌파 사상으로 물든 연방 프로그램의 자금을 동결하기로 한 결정을 갑자기 내렸다가 이틀 만에 다소 느닷없이 철회한 건 왜일까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DEI 때리기가 목적이었다고 해도 트럼프가 세심하게 넘지 않으려고 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줄이 막혀서 연방 정부에서 나가는 돈줄이 막혀 트럼프 지지자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정부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번 예산 동결 메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도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은 기관, 단체, 기구가 간접적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와 동시에 엄청난 혼란이 빚어졌고 당장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갑자기 빗발치고 있다며 이 사실을 백악관에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더 선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의 돈줄을 잘라내는 어떤 그런 방안을 들고 오기로 하고 한 발 물러섰을 수 있습니다. 둘째, 늘 세간의 관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트럼프잖아요. 그런 트럼프에게 이튿날 목요일날 있었던 비행기 사고가 예산을 둘러싼 싸움을 굳이 벌이지 않고도 DEI를 마음껏 욕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끔찍한 사고 앞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야기한 건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였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했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세간의 이목에 쏠리는 이 순간을 자기식으로 10분 활용했습니다. 셋째, 저는 사실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잠시 언급했던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지명자가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원 예산위원회, 버짓 커미티죠. 이 예산위원회에서 투표를 진행해서 11대 0으로 지난 목요일 30일에 보트 후보자의 예산관리국장 지명 절차가 일단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11대 0이었을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예산 동결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이 보트 국장 지명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투표 자체를 보이콧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보트 예산관리국장 지명자 지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위원회 투표는 통과했고 이제 전체 투표를 남겨두고 있는데 핏 헥세스 국방장관 후보 인준 절차 기억하시죠? 당시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투표에서 50대 5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보트, 마지막 그 캐스팅 보트를 던져서 헥세스 장관 후보를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는데 3명에 1명만 더 지명에 반대하게 된다면 공화당 안에서 그러면은 트럼프는 다른 후보를 찾거나 의원들을 다시 설득 혹은 협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의회를 향한 트럼프의 태도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좀 시쳇말로 내가 쟤들이랑 굳이 겸상을 해야 되나? 알아서 내 아젠다에 착착 서포트나 해줄 것이지. 좀 요런 태도가 엿보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인준 절차 자체가 파행으로 가는 거를 아마도 피하고 일단 러셀 보트를 예산관리국장에 앉히고 나서 자신의 어떤 예산 관련 어젠다를 의회에서 그런 예산 관련 권한을 빼앗아 오는 그런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한 발 물러서면서도 의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산권을 의회가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어젠다를 수행하지 못하면 이거는 다 의회 책임이다. 그러면은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여당으로서 대통령인 나를 똑바로 지원해주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말이죠. 앞서 감사관 해임, 인스펙터 제너럴을 해임한 데 대해서 찍소리도 하지 못했던 의회 공화당은 이제 1974년 예산집행거부방지법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가져다 바치는 법안들을 준비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미 연방자금 동결로 피해를 본 시민단체나 연방기관, 주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국 정부를 고소했고 사법부에서도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제도를 무력화하고 제도 위에 군림하려는 트럼프의 행보는 민주주의에는 분명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지지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있는 힘껏 개혁을 하려고 해도 워싱턴 기득권 엘리트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았다, 다들 봤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룰 게 없는 싸움이란 말이죠. 오히려 걱정되는 건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에 체계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엔 아메리카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과연 불사할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관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